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심장이 늑골을 부수고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지만 연화는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비명을 삼켰다. 눈앞을 가로막은 화려한 십장생도, 병풍 너머에서는 고려의 운명을 뒤흔들 끔찍한 모의가 오가고 있었다. 묵직한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내의 그림자가 촛불에 일렁이며 벽면에 거대한 괴물처럼 투영되었다. 공기 중에는 독한 술 냄새와 함께 비릿한 쇠 냄새가 섞여 있어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가 서늘하게 얼어붙는 듯했다. 이곳은 개경 최대의 기방인 천향루에서도 가장 은밀한 밀실 고위 관료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비원미웬이었다. 연화는 잠시 휴식을 취하러 들어온 벽장 안쪽의 비밀 공간에 갇혀 원치 않게 영모의 현장을 목격하고만 것이었다. 만약 지금 옷자락 스치는 소리라도 낸다면 저 밖의 자들은 주저없이 병풍을 걷어치우고 자신의 목을 베어버릴 것이 분명했다. 다가오는 연등회 밤이 거사일이요. 온 장안이 불빛과 소란으로 뒤덮일 때 그 혼란을 틈타 주상의 목을 칠 것이요. 낮게 깔린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조정의 실세이자 좌시 중인 이겸이었다. 평소 인자한 얼굴로 백성들의 칭송을 듣던 그가 이토록 담담한 어조로 왕의 시해를 논하고 있다는 사실에 연화는 전율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사내가 거칠게 술잔을 내려놓으며 대꾸했다. 호의가 삼엄할 터인데 어찌 접근하겠소. 금군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을 텐데 말이오. 그 목소리는 북방 국경에서 막 돌아온 무관 최장군의 것이었다. 이겸은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걱정 마시오. 주상께서는 이번 연등회 때 백성들과 어우러지기 위해 사자탈을 쓰고 행차하실 예정이오. 내 이미 내관을 매수해 두었으니 그 사자탈을 쓴 자를 주상이 아닌 우리의 자객으로 바꿔치기 할 것이오. 진짜 주상은 행렬의 뒤편 아무도 보지 않는 골목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될 것이네. 연화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왕이 쓰는 탈을 바꿔치기 하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담하고도 치밀한 계획이었다. 연등회의 밤수만 개의 등불이 하늘을 수놓고 꽹과리와 북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 왕은 군중 속에서 고립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죄는 억울한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질 것이고 이겸은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옥좌를 차지할 것이 뻔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단지 술을 따르고 춤을 추며 사내들의 시름을 달래주는 기녀에 불과했다. 나라시리아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 여겨왔으나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나라의 어버이인 왕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이들의 검은 속내가 너무나도 추악하여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오. 최 장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이겸은 탁자를 탁 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실패는 없소. 주상은 이미 민심을 잃었고 조정은 내 손안에 있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평생 저 유약한 왕의 눈치나 보며 살아야 할 것이오. 대업을 위해 작은 피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대업이라니 자신의 야욕을 위해 왕을 죽이는 것이 어찌 대업이란 말인가. 연화는 병풍 틈새로 보이는 이겸의 번들거리는 눈빛에서 광기를 보았다. 그는 이미 권력에 취해 괴물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연화는 무릎이 저려왔지만 자세를 고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벽장 안은 좁고 답답하여 숨이 막혀왔지만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다고 되뇌며 호흡을 죽였다. 그때였다. 밖에서 기척을 느꼈는지 최 장군이 벌떡 일어나며 칼자루에 손을 얹었다. 누구요? 밖에 누구 있느냐? 서슬퍼런 외침이 방안을 갈랐다. 연화의 심장이 타는 듯했다. 들킨 것인가? 이대로 죽는 것인가?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죽음을 기다렸다. 사각거리는 발소리가 병풍 쪽으로 다가왔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림자가 점점 커지며 연화의 목을 조여오는 듯했다. 그 순간 야옹 하는 울음소리와 함께 고양이 한 마리가 병풍 뒤에서 튀어나갔다. 최 장군은 헛웃음을 지으며 칼에서 손을 뗐다. 도둑 고양이 놈이었군. 내 너무 예민했소. 이겸은 껄껄 웃으며 술을 따랐다. 큰일을 앞두고 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오. 자, 이 잔을 들고 우리의 성공을 기원합시다. 두 사내는 술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했다. 그 맑은 청명주 소리가 연화에게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한 시진 2시간쯤 지났을까?
두 사내는 은밀한 대화를 마치고 방을 나섰다. 그들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연화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지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식은땀으로 젖은 저고리가 등에 차갑게 달라붙었다. 연화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벽장 문을 살며시 열고 나왔다. 방 안에는 그들이 마시다만 술병과 안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치웠을 그 흔적들이 이제는 영모의 증거로 보여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개경의 밤하늘은 무심하게도 평온했고 달빛은 교교하게 흐르고 있었다. 저 달 아래에서 누군가는 왕을 죽일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연화는 거울 앞에 앉아 흐트러진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은 천하일색이라 불리는 천향루의 으뜸 기녀 연화였다. 붉은 입술 가늘고 긴 목선, 그리고 사내들의 마음을 홀리는 눈웃음. 그러나 지금 그 눈동자에는 깊은 수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못 들은 척하고 입을 다물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다. 하지만 왕이 시해되고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면 나 같은 천한 기녀의 삶이라도 온전할 수 있을까? 그녀의 뇌리에 어린 시절 외구의 침략으로 부모를 잃고 관기로 팔려왔던 참혹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가장 먼저 짓밟히는 것은 백성들이었다. 비록 지금의 왕이 유약하다. 비난받을지언정 정통성 없는 반역자들이 권력을 잡는다면 고려는 피바람 속에 휩싸일 것이 자명했다. 복도로 나오자 왁자지껄한 연회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가야금 소리, 장구 소리, 그리고 술에 취한 사내들의 음담 패설과 기녀들의 웃음소리. 세상은 이토록 시끄럽고 화려한데 연화의 마음은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선 듯 위태로웠다. 그녀는 마루를 지나치며 익숙한 얼굴들을 마주쳤지만 그 누구에게도 눈인사를 건넬 수 없었다. 지금 그녀가 품은 비밀은 너무나도 무겁고 위험한 것이었다. 만약 이 비밀이 새어나간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천양루 식구들 모두가 몰살당할 수도 있었다. 누구를 믿어야 한단 말인가? 관아에 고발한다 한들 이미 좌시중이 장악한 조정에서 누가 기녀의 말을 믿어주겠는가? 오히려 미친년 취급을 받거나 영모 세력에게 넘겨져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다. 연화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층 연회장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등불 아래서 춤추는 동료 기녀들의 모습이 마치 불나방처럼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의 무지함이 부럽기도 했다. 그때 문득 그녀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한 사내에게 머물렀다. 그는 고관대작들의 아첨이나 기녀들의 유혹에는 관심이 없는 듯 홀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급무관 김정희였다. 그는 평소 연화가 춤을 출 때면 넋을 잃고 바라보면서도 감히 말을 걸지도 못하고 얼굴만 붉히던 순박한 사내였다. 연화는 그가 정직하고 강직한 성품을 지녔음을 기방을 드나드는 뜬 소문들을 통해 알고 있었다. 비록 직위는 낮으나 좌시중의 파벌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어쩌면 그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다. 곳곳에 이겸의 신복들이 눈과 귀를 열어두고 있을 터였다. 연화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다시 완벽한 기녀의 가면을 썼다. 입가에는 매혹적인 미소를 띠고 눈빛은 교태롭게 빛냈다. 그러나 그녀의 소매 속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내 비록 천한 몸이나 역적의 더러운 음모가 이 고려를 삼키는 것을 두고 보지는 않으리라. 연화의 결심은 단단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붉은 치맛자락이 바스락거리며 바닥을 쓸었다. 마치 전장으로 나아가는 장수의 갑옷 소리처럼 비장하게 들렸다. 오늘 밤 천양루의 꽃 연화는 단순히 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김정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저 우직한 사내가 그녀의 아니 고려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연회장의 붉은 등불이 일렁이며 연화의 하얀 얼굴 위로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을 애써 감추며 온매무새를 가다듬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목에 채워진 보이지 않는 족쇄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주변을 에워싼 사내들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끈적한 웃음소리가 마치 쇠처럼 그녀를 집어삼킬 듯 했지만 연화의 시선은 오직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있는 김정희에게 꽂혀 있었다. 그는 주위에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독한 술만 들이켜고 있었다. 그의 우직한 어깨와 굳게 담은 입술만이 이 썩어빠진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바위처럼 보였다. 연화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지금부터 그녀가 내뱉는 말 한마디는 자신은 물론 저 순박한 사내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비수였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한다면 며칠 뒤 연등회의 밤은 왕의 피로 붉게 물들 것이었다. 그녀는 교태로운 미소를 가면처럼 뒤집어 쓰고 김정희의 탁자로 다가갔다. 나으리, 어찌 이리 홀로 청승을 떨고 계십니까? 천양루의 술이 맛이 없으신지요? 아니면 제 춤이 마음에 차지 않으신지요? 연화는 과장된 몸짓으로 김정희의 옆에 앉으며 들었다. 갑작스러운 연화의 등장에 김정희는 화들짝 놀라 술잔을 엎지를 뻔했다. 평소 구름 위의 선녀처럼 멀게만 느껴지던 으뜸 기녀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다니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어인일이시오. 내가 감히 연화 낭자의 춤을 타박할 리가 있겠소. 그저 김정희가 말을 더듬으며 당황해하자 연화는 짐짓 요염하게 웃으며 그의 귓가에 입술을 가져갔다. 남들이 보기에는 기녀가 사내를 유혹하는 지극히 평범한 광경이었으나 연화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나으리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벽 너머에서 영모가 꾸며지고 있습니다. 좌시중 대감과 최 장군이 연등회 날 주상 전하를 시해하려 합니다. 김정희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연화를 밀쳐내려 했으나 연화가 그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아귀 힘은 가녀린 겉모습과는 달리 필사적이었다. 미친 개요. 그게 무슨 당치 않은 소리요. 술에 취했으면 곱게 들어가 주무시오. 영모라니 입 밖으로 내는 것만으로도 삼족이 멸할 소리를 김정희는 낮게 윽박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연화는 애타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사자탈입니다. 사자탈을 쓴 자객이 전하를 노릴 것입니다. 나으리, 제발 아니,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나으리만이 전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맺힌 눈물 한 방울이 김정희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 뜨거운 온기에 김정희는 멈칫했다. 천한 기녀의 말이라 무시하기에는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도 절박하고 진실했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연화의 등 뒤에서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곁눈질로 보니 좌시중 이겸의 신복인 호위무사가 매의 눈으로 연 회장을 감시하다가 두 사람 쪽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낌새가 좋지 않았다. 만약 여기서 김정희가 동요하는 기색을 보인다면 의심 많은 그들이 즉시 칼을 뽑아들지도 모를 일이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기지를 발휘했다. 그녀는 갑자기 김정희의 품에 안기는 척하다가 일부러 술상을 엎어버렸다. 에잇, 나으리도 참산의 대장부가 어찌 이리 쑥맥이십니까? 제 술을 거절하시다니요.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연 회장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다. 연화는 짐짓 화가 난 척 콧방귀를 뀌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미없어라. 내 다시는 나으리께 술을 권하나 보십시오. 그녀는 치맛자락을 거세게 휘날리며 김정희를 노려보았고 김정희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앉아있는 꼴이 되었다. 호위무사는 그제야 흥미를 잃은 듯 고개를 돌리며 피식 비웃음을 흘렸다. 기녀에게 퇴짜 맞은 촌놈을 비웃는 눈치였다. 위기는 모면했으나 연화의 가슴은 타들어갔다. 김정희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고 설사 그가 믿는다 한들 하급 무관인 그가 당장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궁궐의 문턱은 높고 역적들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확실한 증거 혹은 왕의 귀에 직접 닿을 수 있는 끈이 필요했다. 연화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붓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다. 먹물로 쓴 글 따위 누가 믿어주겠는가. 기녀의 혀끝에서 나온 말은 봄바람에 흩어지는 꽃잎처럼 가볍게 여겨질 뿐이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목숨을 건 진심 붉은 단신이었다. 연화는 결연한 표정으로 자신의 하얀 소복을 찢어내고 은장도를 꺼내 떨리는 손가락 끝을 겨누었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검지에서 붉은 선혈이 솟구쳤다. 비릿한 피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고 하얀 천 위에 글을 써내려갔다. 사자가면 시즈자멘, 영모, 니모, 이겸 리켄. 글자 하나하나가 그녀의 생명을 깎아 만든 듯 붉고 선명했다. 손가락의 고통보다 더 큰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한자까지 써내려갔다. 이것은 단순한 밀고가 아니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나라를 위해 바치는 혈서 셰슈이자 죽음을 각오한 유서였다. 혈서를 품속 깊이 갈무리한 연화는 거울을 보며 창백해진 입술에 붉은 연지를 덧발랐다. 오늘 밤 천양루에는 왕의 최측근이자 내시부 수장인 박상선이 은밀히 방문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터였다. 그가 유일한 희망이었다. 박상선이 머무는 별채 앞에는 건장한 사내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다. 연화는 심호흡을 하며 술쟁반을 들고 다가갔다. 물러가라. 상선 영감께서는 휴식 중이시다. 아무도 들이지 말라 하셨다. 호위가 거칠게 앞을 막아섰다.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요염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나 무서워라. 저는 천양루의 연화라 하옵니다. 영감께서 즐겨 찾으시는 이화주를 특별히 빚어왔는데 이 정성을 물리치시면 영감께서 섭섭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맛이나 보시게 들여보내주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고왔으나 눈빛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백이 서려 있었다. 호위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망설였다. 당대 최고의 기녀 연화가 직접 술을 올리겠다는데 함부로 내쳤다가 나중에 상선 영감의 호통을 들을까 저어되었기 때문이다. 잠시 기다려라. 호위 하나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문을 열어주었다. 들라 하신다. 허튼 수작 부리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방 안으로 들어서자 박상선은 비스듬히 누워 곰방대를 물고 있었다. 늙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권력의 중심에 선 자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이 연화를 꿰뚫어보는 듯했다. 천하의 연화가 내 방을 다 찼다니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먼. 박상선이 껄껄 웃으며 몸을 일으켰다. 연화는 조용히 문을 닫고 술상을 내려놓는 척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주위를 살피듯 목소리를 낮췄다. 영감마님 소인 연화 목숨을 걸고 드릴 말씀이 있어 일이 무례를 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박상선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목숨 기녀가 술이나 따르면 그만이지 무슨 목숨 타령이냐. 그는 불쾌한 듯 손을 휘저었다.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피로 얼룩진 하얀 천을 꺼내 박상선의 앞에 펼쳐놓았다. 선명한 붉은 글씨를 본 박상선의 동공이 확장되었다. 사자가면 영모 이겸. 그 단어들의 조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박상선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연화의 얼굴과 혈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내년이 지금 누구 이름을 적은 것인지 알기나 하느냐? 이것이 거짓이라면 내년의 목은 물론이요 구족이 멸할 것이다. 박상선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또렷하게 대답했다. 소인이 어찌 감히 거짓으로 이런 흉측한 짓을 벌이겠습니까? 오늘 밤 비원 병풍 뒤에서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좌시중 대감과 최 장군이 연등회 밤사자 탈을 바꿔치기 하여 전하를 해하려 합니다. 영감마님, 부디 전하를 살려주십시오. 이 천한년의 목숨은 버려도 좋으나 전하의 안위만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연화의 손가락을 감싼 천 위로 다시금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박상선은 침을 꿀꺽 삼켰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게다가 좌시중 이겸은 최근 왕권 강화책에 불만을 품고 사병을 모은다는 소문이 돌던 터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소름 끼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박상선은 혈서를 황급히 품에 넣었다. 내년의 공이 크다. 허나 이 사실이 새어나가면 거사가 틀어지고 우리 모두 죽은 목숨이다. 오늘 밤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연화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다. 소인의 목숨은 이미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연화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거사 당일 제가 춤을 추러 궁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하 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박상선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네가 가냘픈 기녀의 몸으로 자객들을 막기라도 하겠다는 게냐?
칼춤은 제 장기입니다. 비록 무예는 부족하나 춤사위 속에 날카로움을 숨길 수는 있습니다. 전하를 지키는 방패가 되게 해주십시오. 연화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선 불의에 맞서고자 하는 인간의 숭고한 의지였다. 박상선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 너를 무의로 궁에 드리겠다. 허나 명심해라. 네가 실수하면 너뿐만 아니라 나까지 죽는다. 연화는 별채를 나오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모습을 드러내며 창백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손가락의 통증은 더욱 심해졌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다가오는 연등회의 밤. 그녀는 춤을 추는 꽃이 아닌 칼을 품은 전사가 되어야 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김정휘였다. 그는 걱정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연화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낭자, 방금 상선, 영감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소.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요? 아까 그 말 정말 사실인 거요? 김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연화는 그를 향해 슬프게 웃었다. 나으리 만약 제가 그날 밤 돌아오지 못하거든 제 검은고를 태워주십시오. 그것이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알 수 없는 말만 남기고 붉은 치맛자락을 끌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김정희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가시밭길임을 직감한 듯 그의 주먹이 으스러지도록 쥐어졌다. 만월대 만유에타의 밤하늘은 수만 개의 연등으로 뒤덮여 마치 은하수가 지상으로 쏟아져 내린 듯 황홀경을 이루고 있었다. 궁궐 마당을 가득 메운 오색 찬란한 등불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어둠을 몰아냈고 징과 꽹과리 장구 소리가 뒤섞인 풍악은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을 만큼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왕족들과 문무백관들이 연회장에 즐비하게 늘어앉아 있었고 그 가장 높은 곳에는 금관을 쓴 고려의 왕이 인자한 미소를 띠며 백성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고 있었다. 세상은 이토록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으나 연화의 눈에는 그 모든 불빛이 피를 부르는 도깨비불처럼 보일 뿐이었다. 무희의 복색을 갖추고 대기하고 있는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으나 손에 쥔 쌍검의 자루만은 뜨거울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오늘 밤 그녀는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화려한 꽃밭에 숨어든 가시였고 제왕의 목을 노리는 늑대들 사이로 뛰어든 한 마리의 사슴이었다. 내관 박상선의 도움으로 교방의 무희들 틈에 섞여 들어오는 데는 성공했으나 궁궐의 공기는 기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겁고 살벌했다. 곳곳에 배치된 금군들의 눈빛은 매서웠고 연회장 외곽을 지키는 무관들의 손은 언제라도 칼을 뽑을 수 있게 칼자루에 가 있었다. 연화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두려워 마라. 나는 오늘 춤을 추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싸우러 온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었다. 그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좌시중 이겸이 앉아있는 상석으로 향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이며 왕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번들거리며 연회장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가 기다리는 손님이 누구인지 연화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자, 이제 사자춤이 시작된다. 모두 길을 비켜라. 내관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둥둥둥 북소리가 울리며 거대한 사자탈을 쓴 무리가 연회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형형색색의 털로 장식된 사자들은 묘기를 부리며 껑충껑충 뛰어다녔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연화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저 사자들 속에 자객이 숨어있다. 진짜 광대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살인 병기들이 그 탈 속에 몸을 숨긴 채 왕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붉은 갈기가 돋보이는 가장 큰 사자탈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다. 춤사위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절도가 있었고 발놀림에는 무인 특유의 기민함이 배어 있었다. 연화는 침을 꿀꺽 삼켰다. 저 붉은 사자가 바로 왕의 목을 노리는 비수였다. 음악이 바뀌며 건무계무의 순서가 되었다. 연화와 무희들은 북소리에 맞춰 일제히 연회장 중앙으로 나아갔다. 하앗 기합 소리와 함께 은빛 칼날들이 허공을 갈랐다. 밀르륵 밀르륵 칼자루 끝에 달린 쇠고리가 부딪히며 나는 소리가 연회장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연화는 춤을 추면서도 온 신경을 곤두세워
사자들의 동태를 살폈다. 붉은 사자는 짐짓 흥겨운 척 왕이 앉은 용상 쪽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다. 왕은 그저 사자의 재롱이 즐거운 듯 박장대소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안 돼. 더 이상 가까이 가면 위험해. 연화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춤의 대열을 살짝 이탈하여 사자와 왕 사이를 가로막는 위치로 이동했다. 무희장 우지정 이 눈짓으로 경고를 보냈지만 연화에게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다. 연화의 춤사위는 여느 때보다 격렬하고 처절했다. 그녀는 마치 칼날 위를 걷는 무당처럼 신들린 듯 칼을 휘둘렀다. 회전하며 흩날리는 붉은 치맛자락은 불꽃 같았고 쌍검이 만들어내는 궤적은 방어막이 되어 왕을 감쌌다. 그때였다. 좌시중 이겸의 시선이 연화에게 머물렀다. 처음에는 그저 춤 잘 추는 기녀를 감상하는 눈치였으나 점차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연화의 동선이 묘하게 사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겸은 술잔을 내려놓고 옆에 선 호위무사에게 눈짓을 했다. 전연을 주시해라. 살기 어린 신호였다. 호위무사가 칼자루를 움켜쥐며 연화 쪽으로 한 발자국 다가섰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음악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북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빨라지고 꽹과리 소리가 비명처럼 날카로워졌다. 붉은 사자가 갑자기 높이 뛰어올랐다. 그것은 춤이 아니었다. 도약이었다. 용상을 향한 결정적인 도약. 사자의 입이 쩍 벌어지며 그 안에서 시퍼런 비수가 빛을 발했다. 왕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떠졌다. 호위무사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사자 탈 속에 자객이 몸을 날렸다.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렀다. 자객의 비수가 왕의 심장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들었다. 이겸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지는 찰나였다. 전하 피하소서. 연화의 비명이 연회장을 갈랐다. 그녀는 춤추던 동작 그대로 몸을 비틀어 왕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쌍검이 번개처럼 교차하며 날아오는 비수를 쳐냈다. 챙강.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음악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비수는 궤도를 잃고 왕의 골룡포 소매를 스치며 바닥에 꽂혔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자객이다 역모다. 비명소리와 함께 귀부인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술상이 엎어지며 난장판이 되었다. 사자탈을 벗어 던진 자객은 흉악한 얼굴을 드러내며 혀를 찼다. 이런 잡스러운 계집이. 자객은 다시 품에서 단도를 꺼내 들고 왕에게 달려들었다.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기녀이기 이전에 사랑하는 조국을 지키려는 투사였다. 비록 정식 무예를 배우지는 않았으나 수년간 갈고 닦은 춤사위는 훌륭한 방어술이 되었다. 그녀는 검을 휘둘러 자객의 공격을 받아냈다. 그러나 전문 살수의 힘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자객의 발차기에 연화는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크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다. 자객은 쓰러진 연화를 무시하고 다시 왕을 향해 돌진했다. 왕은 공포에 질려 옥좌 뒤로 숨으려 했으나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절체절명의 순간 자객의 칼날이 왕의 목을 겨누었다. 멈추시오. 그때 어둠 속에서 화살 하나가 날아와 자객의 어깨를 관통했다. 크악 자객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주춤했다. 연화가 고개를 들어보니 연회장 담장 위에서 김정희가 활을 내리고 검을 뽑아들고 뛰어내리고 있었다. 역적들을 쳐라. 전하를 호위하라. 그의 외침과 함께 미리 잠복해 있던 내관. 박상선의 사병들과 김정희가 이끄는 하급 무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있어 영모 가담자들과 구별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복병의 등장에 이겸은 당황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게 무슨 일이냐. 최 장군 어서 저놈들을 막아라. 그러나 연화는 안심할 수 없었다. 자객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왕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왼손으로 칼을 바꿔 쥐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연화를 향해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 했다. 방해물을 먼저 제거하겠다는 심산이었다. 서슬퍼런 칼날이 연화의 심장을 향해 내려 꽂혔다. 피할 곳은 없었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다. 나으리, 부디 전하를 지켜주십시오. 제 몫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순간 그녀의 뇌리에 스쳐 지나간 것은
화려한 북위 영화도 역사에 남을 명예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 자신을 믿어주었던 김정희의 따뜻한 눈빛뿐이었다. 칼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챙강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연화가 쥔 쌍검 중 하나가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자객의 검은 무자비했고 기녀의 가녀린 팔로는 그 묵직한 살기를 감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자객의 칼날이 연화의 방어를 뚫고 왼쪽 어깨를 깊게 베고 지나갔다. 으윽 외마디 비명과 함께 연화의 하얀 저고리가 순식간에 선혈로 붉게 물들었다. 뼈를 깎는 듯한 격통이 전신을 휘감았고 시야가 핑 돌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바닥으로 쓰러지면서도 왕이 있는 쪽으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자객은 피를 흘리는 연화를 비웃듯 넘어뜨리고 다시금 왕을 향해 칼을 치켜들었다. 왕의 동공은 공포로 확장되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목덜미를 스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내 이놈 하는 천둥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김정희가 자객의 옆구리를 걷어차며 날아들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자객이 나가 떨어졌고 김정희는 그 틈을 타 연화의 앞을 거대한 방패처럼 막아섰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장으로 변했다. 김정희가 이끄는 별동대와 박상선의 사병들이 들이닥치자 곳곳에 숨어있던 영모 세력의 사병들도 정체를 드러내며 칼을 뽑아들었다. 역적들을 모조리 베어라. 전하를 호위하라고 함소리와 비명소리, 칼과 칼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화려했던 연등들이 바닥에 뒹굴며 불이 붙어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엎어진 술상 위로 붉은 피가 흘러내려 술과 섞였다. 평화롭던 만월대는 순식간에 지옥의 불구덩이로 변해버렸다. 연화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김정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성난 호랑이처럼 검을 휘두르며 자객들을 베어 넘기고 있었다. 평소에 순박하고 어리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사랑하는 여인과 주군을 지키려는 무인의 기백만이 서려 있었다. 한편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챈 좌시중 이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최 장군, 대체 뭘 하고 있는가? 어서 저놈들을 쓸어버리고 거사를 마무리해라. 그가 괵소리를 질렀다. 최 장군은 이를 갈며 자신의 장검을 뽑아들고 전장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백전노장의 기세는 무서웠다. 그가 검을 휘두를 때마다 병사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애송이 녀석 내놈이 감히 대업을 망치려 드느냐? 최 장군은 김정희를 발견하고 무서운 속도로 돌진했다. 김정희 또한 물러서지 않았다. 역적의 수괴야. 내 놈의 목을 베어 전하께 바치리라. 두 사람의 검이 맞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힘과 힘의 대결, 기교와 기백의 충돌이었다. 최 장군의 검술은 노련하고 묵직했으나 김정희에게는 목숨을 건 절박함이 있었다. 연화는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어깨에서 흐르는 피가 멈추지 않아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끈질기게 이겸을 쫓고 있었다. 혼란을 틈타 이겸이 슬금슬금 옥좌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그의 소매 속에는 은밀히 숨겨둔 단도 단덕과 빛나고 있었다. 자객들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직접 왕을 처리하려 했던 것이다. 왕은 호위무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호위무사들 중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겸은 전하신이 옥체를 보필하겠나이다 라고 외치며 가증스러운 얼굴로 왕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왕은 그를 의심하지 못한 채 손을 뻗으려 했다. 안 돼. 저자의 손을 잡으면 끝이다. 연화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전하 안 됩니다. 그자가 역적의 우두머리입니다. 연화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소리쳤다. 하지만 전장의 소음에 묻혀 그녀의 목소리는 흩어지고 말았다. 이겸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번지는 순간 연화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술병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어깨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이겸을 향해 몸을 던졌다. 이 악귀 같은 놈 연화는 이겸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예기치 못한 공격에 이겸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이건 또 뭐야 비켜라 천한 거사. 이겸이 연화의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을 해댔다. 퍽퍽.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연화는 놓지 않았다.
그녀의 손톱이 이겸의 비단옷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다. 그 찰나의 시간은 왕에게 진실을 볼 기회를 주었다. 이겸의 품에서 떨어진 단도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굴러떨어진 것이다. 왕은 자신의 가장 믿었던 신하가 품고 있던 흉기를 보고 경악했다. 좌시중 그대가, 정령 그대가 나를. 왕의 목소리는 배신감으로 떨렸다. 때마침 박상선이 이끄는 내관들이 달려와 왕을 에워쌌고 이겸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아니옵니다, 전하. 이것은 오해이옵니다. 저 계집이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이겸은 뻔뻔하게 발뺌하려 했으나 이미 모든 상황이 명백했다. 연화는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며 이겸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 시각 김정희와 최 장군의 대결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최 장군의 맹공에 김정희의 몸 곳곳에도 상처가 늘어갔다. 하지만 김정희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연화가 피를 흘리며 이겸을 막아내는 모습을 곁눈질로 보았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지켜야 한다. 그녀를 그리고 이 나라를 김정희는 최 장군의 칼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파고들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찌르기를 감행했다. 크억 김정희의 검이 최 장군의 가슴을 관통했다. 최 장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다가 무릎을 꿇고 쿵 하고 쓰러졌다. 수장을 잃은 영모군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칼을 버리며 투항하기 시작했다. 금군들이 달려들어 이겸을 포박했다. 그는 끝까지 발악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건 모함이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개국공신의 후예다.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다니. 그러나 왕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놈의 탐욕이 하늘을 찔러 임금을 죽이고 나라를 훔치려 했구나. 그 죄를 어찌 씻으려느냐. 왕의 호통에 이겸은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다. 연회장의 소란이 잦아들고 매캐한 연기 사이로 정막이 흘렀다. 승리는 거두었으나 그 대가는 처참했다. 화려했던 연등은 짓밟혔고 바닥은 피와 술로 흥건했다. 왕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쓰러진 연화에게 다가갔다. 박상선이 급히 달려와 연화의 상태를 살폈다. 이 아이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박상선이 왕에게 고했다. 왕은 피투성이가 된 기녀를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화장은 눈물과 피로 얼룩져 지워졌고 하얀 소복은 붉게 젖어 있었다. 천한 신분이라 여겨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온몸을 던진 것이다. 왕은 기이한 감정에 휩싸였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 교차했다. 의원은 어디 있느냐? 당장 어이를 불러 이 아이를 살려내라. 왕의 다급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김정희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연화를 안아 일으켰다. 낭자 눈을 뜨시오. 다 끝났소. 우리가 이겼소. 그의 목소리는 물기로 젖어 있었다. 연화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희미한 시야 속에 김정희의 얼굴과 무사한 왕의 모습이 들어왔다. 전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가느다란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연화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연화 낭자 정신 차리시오. 김정희의 절규가 밤하늘을 갈랐다. 주변에 있던 대신들은 그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대다수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기녀 따위가 감히 왕의 옥체에 손을 대고 국가의 중대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보수적인 심기를 건드린 것이었다. 천한 것이 공을 세웠으니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누군가의 중얼거림이 불길한 전조처럼 들려왔다. 의원들이 달려와 연화를 들것에 실어나갔다. 김정희는 피 묻은 검을 꽉 쥐고 그 뒤를 따르려 했으나 금군 대장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자네도 조사를 받아야 하네. 일단 대기하게. 김정희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왕명이기에 거역할 수 없었다. 그는 멀어져가는 연화를 바라보며 가슴을 쳤다. 그녀가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아야 할 텐데. 권력자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만월대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진정한 어둠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영모는 진압되었으나 진실을 덮으려는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연화와 김정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피로 지킨 옥좌는 안전해졌지만 그 옥좌를 지킨 이들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영모의 피비린내가 거치고 개경의 궁궐에는 다시금 평온한 아침이 찾아왔다.
만월대에 깨진 기와는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핏자국이 낭자했던 연회장 바닥은 깨끗이 닦여나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반질거렸다. 그러나 조정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탁했다. 편전 벤덴에 모인 도포 차림의 대신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해대며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다. 그들이 논의해야 할 안건은 반란을 진압한 후의 논공행상 론공싱성이었으나 그 중심에는 처리하기 곤란한 뜨거운 감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바로 기녀 연화의 존재였다. 천한 천민 계급인 기녀가 옥체 유티의 손을 대고 감히 왕의 앞을 가로막아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은 유교적 명분과 신분 질서를 중시하는 그들에게 있어 목에 걸린 가시와도 같았다. 전하, 이번 역모를 사전에 막고 옥체를 보전하신 것은 천지신명의 도우심이자 조상님의 은덕이옵니다. 예부 상서가 엎드려 아뢰었다. 왕은 골룡포 소매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며 물었다. 그렇소. 허나 그날 밤 내 목숨을 구한 것은 연화라는 기녀와 김정휘라는 무관이었소. 그들의 공을 치하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소. 왕의 말에 대신들은 일제히 난색을 표하며 술렁거렸다. 곧이어 늙은 영의정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기녀는 천비젠비이옵니다. 천한 것이 지존하신 용안을 뵙고 옥체에 피를 묻힌 것만으로도 불경하기 짝이 없는 일이옵니다. 하물며 정사정 쓰인 실록에 기생이 왕을 구했다고 기록된다면 후대 사람들이 왕실의 위엄을 어찌 보겠사옵니까? 이는 나라의 수치이자 웃음거리가 될 것이 자명하옵니다. 왕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그렇다면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을 없는 사람 취급하란 말이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아는데 하물며 군왕이 되어서 입을 씻으란 말이오. 왕의 언성이 높아졌지만 대신들의 벽은 완고했다. 전하공은 마땅히 금군과 내관들에게 돌리심이 타당하옵니다. 기녀에게는 재물을 조금 하사하여 입막음하시고 조용히 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가문을 위하고 사직을 위하는 길이옵니다. 부디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 대의를 그르치지 마시옵소서. 대신들이 일제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를 외치며 머리를 조아렸다. 그 거대한 목소리의 파도 앞에서 유약한 왕은 다시금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결국 긴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 했던가. 권력자들의 체면을 위해 한 여인의 숭고한 희생은 가차없이 난도질 당하고 있었다. 한편 궁궐 한 구석의 허름한 행랑채에서 연화는 힘겹게 눈을 떴다. 화려한 비단 이불도 향긋한 약 냄새도 없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외풍만이 그녀를 반겼다. 왼쪽 어깨는 불타는 듯 욱신거렸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아팠다. 정신이 드느냐. 싸늘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낯선 상궁 하나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귀찮음이 가득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전하께서는 무사하십니까? 연화가 갈라진 목소리로 묻자 상궁은 코웃음을 쳤다. 주상 전하의 안위를 내깐년이 걱정할 처지냐. 운 좋은 줄 알아라. 네가 저지른 짓은 능지처참을 당해도 쌀 불경죄이나 전하의 특별한 자비로 목숨만은 부지하게 되었다. 상궁은 품에서 돈주머니 하나를 꺼내 연화의 머리맡에 툭 던졌다. 짤랑거리는 금소금이 비수처럼 연화의 가슴을 찔렀다. 이게 무슨... 연화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상궁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위로금이다. 이것을 가지고 당장 궁을 나가거라. 그리고 명심해라. 밖에서 입 한 번 뻥긋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것이다. 네가 왕을 구했다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다니면 네가 속한 기방 식구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 그것은 협박이었다. 목숨을 건 충성의 대가가 고작 입막음용 돈주머니와 협박이라니. 연화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참담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반박할 수 없었다. 기방 식구들의 목숨까지 들먹이는 마당에 힘없는 기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어 흐르는 눈물을 삼켰다.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체념 섞인 신음과도 같았다. 그날 밤 김정휘는 좌천 명령을 받았다. 변방의 작은 초소로 떠나라는 명이었다. 그는 왕을 알현하고 연화의 공을 주장하려 했으나 문전박대당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쫓겨나듯 궁을 나서는 연화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어두운 밤길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연화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처량했다. 김정희는 주먹으로 담벼락을 내리쳤다. 빌어먹을 세상, 이것이 충성이고 이것이 나라란 말이냐. 그의 손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가슴속의 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다짐했다. 비록 세상이 그녀를 잊더라도 자신만은 영원히 그녀를 기억하겠노라고. 그리고 언젠가 힘을 길러 이 썩어빠진 세상을 뒤엎고 진실을 밝히겠노라고.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먼 훗날의 기약 없는 약속일 뿐이었다. 다시 천양루로 돌아온 연화의 삶은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어깨에 깊은 상처는 아물었으나 신경이 끊어져 왼팔을 예전처럼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었다. 춤을 출 수 없는 기녀. 화려한 날개가 꺾인 나비. 그것이 연화에게 내려진 형벌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연화가 무슨 큰 죄를 지어 궁에서 쫓겨났다며. 아니야, 병이 들어서 버림받았다던데. 무성한 소문 속에서 진실은 철저히 묻혀버렸다. 개경의 거리는 왕을 구한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내관 박상선은 충신으로 추앙받아 권세가 하늘을 찔렀고 금군 대장은 승진하여 떵떵거렸다. 백성들은 그들을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다. 연화는 자신의 방 안에서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흘린 피는 저들의 훈장이 되었고 자신의 비명은 저들의 찬가가 되었다. 연화는 더 이상 춤을 추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검은고를 잡았다. 불편한 왼손으로 현을 누르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으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예전에 화려하고 기교 넘치는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심연에서 끌어올린 한 이자 말하지 못한 진실의 울림이었다. 밤마다 천양루의 뜰에는 구슬프고도 처연한 검은고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술에 취한 객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어찌 이리 곡조가 슬픈가.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우는 것 같구려. 사람들은 감탄하면서도 그 슬픔의 깊이를 가늠하지 못했다. 연화는 말없이 현을 뜯으며 어둠 속에 묻힌 자신의 이름과 김정희의 얼굴을 떠올렸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왕은 재위기간 내내 불안에 시달리다 승하했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영모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고 승정원 일기에는 박상선과 금군이 역적을 토벌하여 사직을 보전하였다는 건조한 한 줄만이 남았다. 연화 또한 나이가 들어 머리에 서리가 내렸다. 그녀는 이제 천양루의 뒷방 늙은이가 되어 새로 들어온 어린 기녀들에게 예법을 가르치거나 악기를 다듬으며 여생을 보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가끔 맑은 날이면 그녀는 탄마루에 앉아 자신의 굽은 손가락과 어깨의 흉터를 어루만졌다. 그것은 세상이 주지 않은 오직 그녀만이 아는 훈장이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연화는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고 빛바랜 붉은 댕기를 꺼냈다. 그것은 김정희가 변방으로 떠나기 전 몰래 전해주고 간 정표였다. 나으리, 그곳은 춥지 않으신지요? 저는 춥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기억해주지 않는 세상의 냉대가 춥습니다. 연화는 댕기를 가슴에 품고 마지막 힘을 다해 검은고 앞에 앉았다. 텅 빈 방 안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현 위에 올려졌다. 둥, 둥. 현의 울림이 허공을 갈랐다. 그것은 그녀의 생성을 요약하는 연주였다. 화려했던 젊은 날, 목숨을 걸었던 그 밤의 열기, 그리고 이어진 긴 침묵과 인내의 시간들. 연주는 점점 고조되다가 뚝 끊어졌다. 검은고, 줄 하나가 팅 하고 끊어지며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냈다. 연화의 고개가 천천히 떨구어졌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아무도 모르는 진실을 품은 채 영원한 침묵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려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슬픔을 하얗게 덮어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천양루의 사람들은 싸늘하게 식은 연화를 발견했다. 그녀의 품에서 나온 붉은 댕기와 낡은 악보에는 제목이 없었다. 훗날 사람들은 그녀가 남긴 마지막 곡조를 무명화, 무밍화,
이름 없는 꽃이라 불렀다. 역사는 그녀를 기록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잊었다. 하지만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날 때 나는 소리 혹은 늦은 밤 기와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속에 그녀의 이야기가 숨겨져 전해진다고 한다. 권력과 명예의 눈먼 자들이 세운 비석은 이끼가 끼고 부서져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정한 충심과 희생은 향기 없는 꽃이 되어 아주 오랫동안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